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저한테 한 2억만 주시면. 2억요? 예. 갑자기? 예. 그러면 항상 물어보죠. 이유가 뭐냐? 집을 한 채 살라고. 집을? 예, 배달해 준대요. 집을요? 예. 아니 뭐 짬뽕도 아니고 집을 어떻게 그럼 배달하나요? 집을 아파트 반, 빌라 반 이렇게 살까요? 예. 언니 2억으로 어떻게 집을 살까요? 예, 그 조립식 주택 있잖아요. 아. 막 편의점에서 이제 집을 판대 가지고 제 평생 소원이 집 사는 건데 퇴근길에 편의점 들어서 집 한 채 사야겠다 뭐 이런 게 가능하지 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뉴스를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고 넘겼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게 저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역지사지를 해보거든요. 네, 나라면 만약에 편의점에 들러서 집을 살까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이란 게 어떤 뭐 기성품 옷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입지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다 형태가 다르고 가격 탄력성도 다른데 과연 편의점 가서 편의점 직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네. 산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강남이야. 강남인데 조립식 주택인데 가격이 2억이야. 근데 땅도 있어. 네. 라고 하면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땅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편의점에서 조립식을 판다고 해서 쉽게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논리면 퇴근길에 부동산 들러서 하나 사죠. 맞잖아요. 아니 제가 예전에 아는 그 기업 대표님이 네. 미국에서 아주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사모님하고 조깅을 하시다가 네. H로 시작하는 굉장히 비싼 백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예, 있어요. 가장 있어요. 싼 게 1,000만 원 정도인 맞습니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네. 가방이었는데 아침 조깅길에 그 매장에 문을 열었더래요. 그래서 몇 개 사. 그래서 이제 몇 개 사줬다고 그러셔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돈이 있어도 네. 그 가방을 살 수가 없거든요. 쉽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 조깅길에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몇 개를 사주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었는데 네. 충동 구매로 집을 한 채 샀어. 뭐 이렇게. 그거는 능력이 좀 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전날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술을 먹고 늦게 왔거나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웃기는 상상인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근데 설사 돈이 있더라도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많이 있어 충동 구매로 집을 아무리 많아도 집은 살수록 부동산은 살수록 결국에는 세금이 늘어나거든요. 세금이 늘어나고 소득 늘어나고 네. 그 자금 출처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충동 그냥 백이 하나 사도 되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네. 주택은 사게 되면 등록이 되고 매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팔 때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뭐 대기업 뭐 회장님이라도 그렇게 충동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주소로 이렇게 3D 모델 하우스 들어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사는 건데 네. 땅값이 2억보다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이면 2억보다 훨씬 더 비싸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지방에 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면 그 조립주택을 안 칠 수 있는 땅인데 집보다 땅이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저렴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면 그쵸. 사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투자 가치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실소유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냥 집값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도 좋은데 안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되게 솔직한 마음이다, 그렇죠?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전세 살거나 원세를 사지 왜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세금 내고 왜 오르지도 않는 집을 사냐고. 그건 솔직하지 않다. 누구나 다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예. 오르지 않는 집을 사면 손실입니다. 살 때 취득세 내고요.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비싸면 종부세 내잖아요. 팔 때 양도세도 내는데 안 오르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오르지 않는 집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모두 다 오르는 집을 원하는데 그게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의 문제고요. 이 조립식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또 투자 가치를 따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사가지고 얼마 올라가느냐를 따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이면 저도 산다고. 근데 저 시골에 주택들도 별로 없고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곳에 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월세나 전세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15평형이 1억 3천. 그 어디에? 그 집값만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복층에 20평형이 1억 7천.
땅 빼고. 예. 그러니까 위치가 입지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제가 말했던 2억, 제가 좀 비싼 거 살려고 그랬네요. 복층 25평이요. 좋은 거 살려고 해요. 예. 네. 충동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카드 결제 한도가 2억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의 입지하고 모든 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요 그 조립주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그 본질을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자,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주택은 제 이제 카드 결제 한도가 안 돼서 못 사는 걸로 하고 이제 집 사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제 입동이어서 되게 추웠거든요. 아, 추웠어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도 제법 춥습니다. 찬바람이 도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 이유와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소장님 오실 때마다 한 2, 3년은 그럴 거라고, 2, 3년은 추울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그 말씀하신 지 한 1년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2년 남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네.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면 네. 올랐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예.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그렇게 올랐는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조금 식혀줘야죠. 식혀줘야 다음에 또 다시 열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따지고 보면 작년 6개월 떨어졌어요. 작년 하반기. 하반기 떨어지고 올해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꺾였거든요. 아, 그 약간 꺾인 건데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가요? 약간 꺾인 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추세 자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간 아파트 가격 네. 지수를 보면 네.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계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 초 겨울에 굉장히 추웠다가 네. 봄 되면서 좀 회복을 했고요. 가을 되니까 찬바람이 부니까 또 살짝 꺾이더라고요. 이 계절하고 연동되는데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당연해요. 네. 왜 당연하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볼게요. 네. 집값이 10억까지 올랐는데요. 네. 작년에 7억까지 떨어집니다. 작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아, 예. 한 10억까지 30% 올랐다.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네.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보통 예. 한 7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폭락했다라고 하면 기준을 고점 대비 30% 정도 잡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사실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내 집 마련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여기 오늘 들어가도 돼요. 30% 네. 떨어져. 그러니까 규제도 풀렸죠. 네. 우리 1월 3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야 7억이면 괜찮네. 이 정도면 규제도 풀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8억 5천 최근에 한 9억까지 올랐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9억까지 오르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내가 사서 아까 우리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살 때 취득세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또 재산세 내야 되죠. 종부세 내야 되죠. 계산을 해보면 9억에 사서 10억이 돼도 전고점이 돼도 과연 나는 얼마나 벌까?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고 한 1,000만 원 벌까? 그러네요. 네, 1,000만 원 벌자고 우리가 10억, 9억짜리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2억, 13억이 가져야 되는데 네. 12억, 13억이라는 얘기는 2021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그 고점을 뚫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뚫을 수 있느냐? 아, 경기가 이런 데 또 경기도 안 좋죠. 예. 믿었던 금리는? 금리 너무- 올해 말에 뭐 내릴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내릴 것 같아요. 안 내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굳이 내가 지금 네. 9억에 사야 돼? 나 기다려 볼래. 관망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집주인 마음도 똑같습니다. 집주인도 다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12억, 13억 오를 것 같으면 10억, 9억의 매물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주인 입장이라면. 오를 것 같으면 안 내놓을 안 내놓죠. 네. 회수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집주인이 생각해도 야 이거 아무리 봐도 10억 넘기는 전고점을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이 기회에 그냥 팔자라고 네. 하는데 7억에 팔고 싶진 않아요. 그건 올초 가격이잖아. 그렇죠. 올초 가격에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한 9억이나 9억 2천 정도 내놓습니다. 살짝 올려가지고. 그러면 매수자들은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예요. 매물은 늘어나는데 매수자들은 관망으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더 오를 것 같으면 이런 추세가 이게 그래프 추이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집주인이나 집을 사려는 매수자나 마음은 똑같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고 네. 이게 높아지려면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네. 추가적으로 규제가 더 풀려야 되는데 정부는 규제를 더 풀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요. 집값이 많이 올라도 문제고요. 많이 떨어져도 문제거든요. 적정. 지금이 딱 좋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거의 한 달 동안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부동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예. 딱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뭘 부동산 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풀지도 않고 규제를 묶지도 않는다. 예. 대신 가계부채는 관리해야 되니까 대출 규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다 악재예요.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구매 능력이 약해지고 있고 금리 우리는 내렸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안 올리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동결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지금 미국하고 분위기는? 2%포인트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금리 볼 때마다 예. 불안해 죽겠습니다. 왜요? 금리 올릴까 봐. 금리 올리게 되면 심리가 또 한 번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0.25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 0.25를 올리면 사람 네. 심리가 또 시작이야. 와, 지금 0.25 올리면 또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건 네. 정부도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동결 모드로 간다. 예. 그렇다면 이런 힘없는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그래도 조금씩 등락이야 뭐.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GTX를 개통을 단축한다라고 한다든지? 하니 그런 지역이거나 뭐 김포시처럼 서울시 편입 뭐 이런 이슈 나오면 또 따끈따끈하게 또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지역별 호재고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보합 흐름이 내년 한 4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건드셨어요. 아 제가요? 이 김포 얘기하시잖아요. 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잠시 후에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이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은 나는 무주택자.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밀당 어디까지 갈 것인가? 원래 부동산은 밀당입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주인은 그 밑으로 못 팔겠고 네. 그 위로는 못 사겠고. 이 굉장히 밀당이- 중요합니다. 이 밀당은요 돈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사랑 밀당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데 이거는 돈이 걸려 있기 그건 때문에.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 소장님. 그런가요? 그게 더 중요하네. 근데 이거는 한번 밀리게 되면 돈이 집주인이 지면은 가격을 내려줘야 되고요. 네.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지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생에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서로 지기 싫습니다. 서로 못 팽팽하게 집니다. 당깁니다. 예. 당기는데 시장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밀리거나 지는데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조금 힘이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을 팔려고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호가를 좀 내릴 수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겠죠. 근데 또 신기하게 내리면 또 사요. 안 사면 더 떨어지는데 네. 내리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사요. 그럼 또 반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 소장님께서 금리 올릴까 봐 그게 좀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사실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대통령의 호통이 있었습니다. 뭐 그 뭐라 그랬죠? 종이라 그랬나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은행에서도 이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니까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많이는 못 내리고 내리는 신용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은행도 참 난감하긴 합니다. 네. 물론 뭐 은행이 사실 저도 은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편들어 왜냐면 주고 은행- 싶지는 않으신 거죠? 은행 뭐 저도 이자를 내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예. 아깝긴 합니다. 네.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 3.5%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의 대출금리 정도는 뭐 저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은행도 가상금리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가계부채 관리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지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5월 정도에 올 초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상당 네. 금리가 한 8%, 하단 금리가 한 5%까지 갔었다가 5월 돼서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유가 정부가 야, 주택 시장 너무 떨어졌잖아. 조금 네. 봐줘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하반기 되면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이 네. 좀 선반영을 했는데 지금 한 9월, 10월 정도 되니까 아무리 봐도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선반영된 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조달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 또 높은 돈을 가지고 돈을 주고
빌려왔는데 저렴하게 대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또 금리를 올립니다.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요. 상당 금리가 한 7%까지, 하단 금리가 4% 후반대까지 네. 가는데 이제 이게 또 서민들이 또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 계속 자꾸 올리느냐라고 올리냐. 하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높은 쪽에서 정치권에서는 또 야, 이거 좀 민심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은행장들을 불러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또 살짝 내려야 되겠죠. 내리다가 또 제가 보면 틈만 나면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은행도 사실 올려야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내리고 싶지는 않을 거고요. 네. 내려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더 내려버리게 되면 또 주택 가격이 다시 또 튈수 상승으로 튈 있으니까.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결국에는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줘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마음가짐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금리 그냥 지금 정도 금리, 고금리를 그냥 당분간은 그냥 친구로 삼아서 그냥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아니 제가 제 말을 삼키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기본 요금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떨어진다에 지금 금리의 기준에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지 혹시라도 떨어지는데 베팅을 잡고 3개월만 나는 버티면 돼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예. 버티는데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의외로 내년에 금리가 내렸다라고 하면 해피한 거니까. 괜찮잖아요. 항상 준비는 우리가 기대감이 문제거든요. 예. 내리는데 기대를 했는데 안 내리면 실망을 하게 되는데 안 내리는데 베팅을 했는데 내리면 굉장히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오, 부동산 시장도 인생이랑 비슷하네요. 인생입니다. 부동산이. 예, 그런 어떤 철학이 있어야 제가 볼 때 투자도 감행을 할 수 있는 것 그럼요. 또 같아요.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대를 낮춥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도 크게 가지지 않고요. 예. 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너 왜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녀분들 우량주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성장 가치가 많은 가치주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가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까 전세 많이 올랐습니다. 이민재 기자님도 얘기하시는데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전세가 오르는 게요? 네. 그럼 전세가 왜 떨어져야 될까요? 따지고 보면 저를 위해서요? 전세는 실수요자의 시장이에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투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구매 욕구. 난 내 친구가 집을 사서 매덕이 올랐는데 나도 사야 돼. 갖고 싶어. 갖고 집이. 싶어. 구매 네. 욕구가 있는데 전세는 욕구가 없습니다. 나 전세 꼭 들어가야 돼. 막 그런 맞아요.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 애가 학교가 되니까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는 시장인데 네. 작년이 좀 비정상이었어요. 작년이 떨어졌거든요. 예, 전세가 조금. 일반적으로 전세는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떨어집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입주 물량이 그 정도 많지는 않았는데 떨어졌어요. 금리가 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작년은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전세가 대출이 없었어요. 예. 근데 2009년부터 이제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되는데 그렇죠. 은행의 지배를 받는 거죠. 집주인 집도 은행 거, 세입자 집도 은행 은행 거. 우리 거실은 다 은행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에 저금리니까 표시가 안 난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가파르게 오릅니다. 네. 대출 금리가 대출 이자가 2배가 오르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실소유자인데 차라리 월세가 저렴해진 거예요. 그렇죠. 전세 자금 차라리, 대출 이자 내느니. 대출 이자가 40만 원에다가 80만 원 올랐는데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예를 60만 원 가야죠. 그럼 60만 원 가죠. 예. 그러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전세는 2020년, 2021년에 약간 왜곡이 됐죠. 임대차 입법 때문에 예. 좀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떨어지는데 자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파트 얘기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얘기가 아니고 예. 빌라 오피스텔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 전세 사기 그거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전세가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그러니까요. 않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네. 무서워. 자,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로요? 예. 안전한 아파트로.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50% 정도 되는데 빌라 네. 오피스텔은 한 90% 정도 됩니다. 깡통 전세 우려가 있어요. 예. 안전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갑니다. 아니면 월세로 가는데 월세보다는 지금이 또 전세가 유리해졌어요. 네. 금리가 조금 작년보다는 안정이 되고 네. 월세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전세가 나는 거. 이제는 전세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월세 수요가 또 전세로 갑니다. 아. 빌라 오피스텔 수요들도 전세를 갑니다. 네. 그리고 주택 시장 분위기 나오잖아요. 네. 주춤주춤하죠. 예. 굳이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천막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전세로 갑니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요.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작년보다 입주 물량은 또 줄어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오르겠죠, 가격. 오르죠. 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시장이 주춤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 작년이 비정상이었고요. 이제 정상으로 갔기 때문에 네. 또 이러다가 내년에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 아파트 전세는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제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꿈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시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조정장 중인데 전세는 이제 정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걸 빨리 인지하고 세입자라면 이제 작년 같은 또 그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감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네. 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핫한 이슈 서울시 김포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을 네. 서울로 이게 이제 편입하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포시가 왜 1번이 됐을까요? 왜 1번이 됐냐면요. 먼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뭘 추진했냐면 분도를 추진했습니다. 아, 경기 경기 북도, 북도? 경기 남도. 남도. 자, 김포시가 어디 걸리냐면 한강 이남이에요. 그러면 남도가 좋은데 사실 강남도 굳이 따지자면 강남이 선호도가 높잖아요. 네. 경기도도 남쪽에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고 뭐 또 삼성전자도 있고 SK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요. 남쪽을 좀 선호합니다. 통상적으로. 남이 되고 싶은데 한강 이남에도 불구하고 수평선을 끄면 북에 들어가요. 경기 북도, 경기 북도 하기 싫은데?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냥 서울로 가자. 예. 라고 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나는 김포시에서? 서울로 가고 싶어. 예. 근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네. 민심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 카드가 뭘까 고민하다가 김포시가 서울시로 넣어주게 되면 이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 입장에도 나쁠 건 없습니다.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인구수가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할 땅이 부족하고요. 예. 또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이런 걸 지을 땅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근데 굉장히 김포시가 땅이 심각하죠.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는 겁니다. 예. 김포 시민들도 원하고 예. 모든 절차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또 국회에 달려 있죠. 마지막- 주민 동의를 하고 예. 법안 제출을 하게 되면 주민 투표를 합니다. 김포 시민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국회로 가거든요. 그러면 국회 과반이 야당입니다.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한 곤혹스러워요. 거예요. 이걸 도와주게 되면 여당에서 차린 밥상에 국물만 떼주고 끝나는. 군부는 우리가 떼주는데 밥은 여당이 떠먹습니다. 네. 안 해주자니 이게 민심이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론은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파급 효과가 그럼 김포시 해주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는 고양시 우리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고양시는 세수가 많잖아요.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입장이 돼보자니까요. 자, 아, 경기도 고양시가 좋습니까? 서울시 고양구가 낫습니까? 시가 낫지 않아요, 소장님. 그래도 서울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 고양시 거주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서울시 간판을 달고 싶습니까? 경기도 간판을 달고 싶습니까? 서울시 간판 달고 그렇죠. 싶겠죠? 그러니까 고양시도 원하죠. 주민들이 원합니다. 예.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반대할 여러 명분이 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구리시는 우리도, 우리도 그럼 하남시는 우리도, 과천시는 우리 지역 번호가 0인데 우리가 1순위 아니야? 광명시도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근데 땅을 이상하는 게 아니고 네. 땅은 거기 있는데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내 시민들이 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땅값 때문인가요? 집값이 결국에는 올라갈 이제 거라고. 집값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김포시 지금 지역 카페에서는 한 3억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얘기입니다만 예. 3억 오른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도움이 되니까 네. 행정구역이 바뀌면 아무래도 조금 경기도 김포시보다는 서울시 김포구가 좀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뭐 지하철이든 이런 것들 맞습니다. 좀 빨리 시행해주지 않을까라는. 지금 인프라가 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골드라인. 골병 라인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불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게 문제가 지금 아마 김포시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네. 여당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다 받아줄게.
다 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내년 4월 총선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판가름이 날 텐데 네. 지금 총선 전이기 때문에 약간 흥분된 상태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뭐 부동산 이슈까지 맞물렸습니다. 뭐 3억 오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근데 거기 사시는 분이 내 집에 3억 오른다 그러면 찬성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실제로 3억 오르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또 역지사지를 해봤습니다. 제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자 입장이 되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정을 해요. 집값이 7억이다. A라는 아파트가 7억이라고 하면 3억이 오르면 10억이 되잖아요. 네. 경기도 김포시가 7억인데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10억이 된다. 그러면 3억을 더 내고 10억 주고 A 아파트를 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죠. 네, 아마 저는 대다수는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3억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행정구역만 바뀌어가지고는. 그렇죠. 인프라가 그러니까 좋아져야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막 몇 개가 뚫렸다. 그렇죠. 그러면 오를 수 있어요. 지하철 5호선, 9호선, GTX까지 다 들어와. 예, 그럼 오르죠. 학군 또 좋아져. 네. 도로도 몇 개 더 네. 뚫려. 그럼 10억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구역만 바뀌는 거 가지고는 저는 5% 정도 효과 봅니다. 5%. 7억 5천 정도는 낼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행정구역 바뀌면 서울시가 좋으니까. 네. 근데 그 이상을 지불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서울시정이 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그렇죠, 버스 그렇죠. 노선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 좋아지면은 올라가죠. 그건 뭐 경기도일 때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서울, 그거는 상관없다는 서울시가 안 돼도 경기도 김포시도 인프라 좋아지면 집값 올라갑니다. 그런 논리면 왜 경기도 판교 신도시가 예. 왜 서울의 어지간한 지역보다 비쌀까요? 어지가 거의 강남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기 살짝만 때문에.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서도 25개 구가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행정구역이 맞는 결선은 아니다. 아, 빨리 인프라부터 좀 개선해줘라. 주민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기 어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시간을 두고 네.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네. 적어도 인프라는 빨리 좀 개선해서 예. 지역 주민들 출퇴근하는데 숨이라도 좀 쉬게 해주자라는 예.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병 라인만 해결해줘도 집값은 오를 거예요. 그렇죠. 골병 라인은 설계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게 두량짜리로 설계를 했거든요. 예. 역도 두량입니다.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길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게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근시안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는데 네. 차라리 빚을 좀 더 내더라도 그럴 그렇죠. 때는 빚을 좀 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확장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제 분양시장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양시장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분양 전망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금리 때문 결국엔 똑같죠. 그렇겠죠? 매매 시장이든 청약이든 네. 마음은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집을 사거나 사고 싶- 분양을 받고 싶지 내려가는 집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집값이 반등을 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네. 이게 청약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굳이 내가 지금 들어가서 분양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여기 지금 표 나오지만 네. 비슷한 지역입니다. 이문 뉴타운인데 최근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최고가가 13억까지 올랐고요. 라그란데가 10억 9천에 나왔거든요. 네. 2달 만에 1억 넘게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이게 인문 아이파크 자이가 10월에 분양을 했고 라그란데가 8월에 분양을 했는데 네. 아이파크가 한 1억 몇천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약자 입장에서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최근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다 보니 이 가격을 따라가도 될까라는 마음.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청약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다 어느 되긴 정도는 됐죠? 청약은 뭐 10몇 대 1 나왔는데 라그란데가 한 40몇 대 1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었잖아요. 예. 청약자가. 예. 그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자들 마음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어. 조금 꺾였다. 난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는 조금 망설여져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12억에서 14억인데 네네. 그 근처에 있는 휘경자이나 레미안 라그란데는 원래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 사이였다. 네네. 그럼 1년 안 된 거잖아요. 라그란데는 1년 되지 않았고요. 휴경자에는 1년 정도 됐는데 그 단서 그렇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오르는 거야. 심리적으로. 네. 근처에 있어도 요 아파트가 선호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왜 분양가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현상은 똑같은데요. 일단 예. 분양가 상한자가 없어졌고요. 아, 분양가 상한제가 자, 없어졌군요. 상한자가 없어져도 무조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냐면 네. 시세 조사를 해요. 조사관을 예. 시켜서 주변 시세를 다 조사한 다음에 주변 시세대로 올리는데요.
이게 1억, 2억, 3억이 올랐다는 얘기는 주변 집값이 올 초 대비 1억, 2억, 3억이 올랐는 겁니다. 올랐다는 얘기군요. 올라가니까 똑같이 책정을 합니다. 예. 건설회사들은 너무 낮게 하면 분양은 잘 되는 대신에 우리 마진이 수익이 주니까. 마진이 줄잖아요. 계약자들이 돈이 많이 버는 구조고 예. 가격을 너무 올리면 미분양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 애매한 수준. 이거 저분양가도 아니고 고분양가도 아니고 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딱 책정을 합니다. 항상.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변 가격이 오르니까 네. 분양가도 올랐는 거고 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이다 보니 청약 경쟁률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는 올렸는데 이거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분양은 다 됐어도 네. 분양 경쟁률만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추이 자체는 꺾이고 있다. 네. 그러면 건설회사들도 재빠르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계속 올렸다가는 이게 미분양 다시 늘어나겠구나. 우리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는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올리면 이제 미분양이 큰일 나는 발생합니다.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집값 전망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텐데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올해까지는 보합 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하락할 거다. 수도권, 지방 모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뭐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심리적으로 보면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좀 떨어지면 매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매수 그렇죠.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거래를 하면 또 살짝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너무 올랐나? 네. 또 기다립니다. 내년은 그런 시장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약보합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예. 큰 하락을 우려해서도 안 되고 그냥 네. 요 정도 분위기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더 온다. 저는 내년은 아니라고 보지만 더블 딥이 온다면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더블 딥이 온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거든요. 조정장이. 예. 이제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블 딥이 온다. 한 번 더 우리 작년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 그런 떨어진다. 식으로 하락이 온다면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서둘러야 될 때가 다가온다 정도로 다시 생각이 발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옵니다. 서울의 집값은 그러면 작년 정도가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정도 가격하고요. 저는 기준을 세 가지로 잡는데 최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느냐. 30%, 최고점 대비 30%.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2019년 가격 정도로 내려오면 많이 떨어졌다. 예. 세 번째는 비슷하죠. 결국에는 작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1차 하락. 네. 1차 하락 가격 정도 떨어진다. 요 세 가지 기준점을 잡고 저는 항상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더블 딥이 혹시라도 온다면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